안녕하십니까, 후보님. 네, 안녕하세요. 자, D-2일인데 판세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제 역대 최고로 높은 투표율에 이어서 오늘부터 여론조사인데요. 그동안 나온 여론조사는 그 여론조사고요. 이제 마지막에 전략적인 고민들을 해서 투표를 하실 거기 때문에 네. 뚜껑을 열어봐야 되고요.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최근의 여론조사를 종합해보면 대체로 윤석열, 홍준표 양강구도인 건 확실한데 만약 윤석열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될 경우 어떤 리스크가 있을까요? 후보님 보시기에? 지금 상대 후보가 이재명 후보지 않습니까? 네. 그럼 지금 대장동 비리로 국민들 특검 요구 여론이 한 70% 가까이 되고 대장동 비리가 이재명 후보가 의도적으로 한 비리다 이런 여론이 한 55%까지 가는데 이제 그 올가미를 벗어나서 거꾸로 역공을 취하기 위해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공격을 하겠죠. 그래서 공세가 수세로 바뀔지 모른다라는 그 점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동 특검 촉구 1인 도보 시위를 지금 진행하고 계시죠? 끝났습니까, 어제? 네, 어제 9시 조금 넘어서 청와대 앞에 도착을 했고요. 예. 이재명 후보가 음식점 총량제나 주 4일제나 지금 정책들을 민주당 내에서도 조율이 안 된 걸 막 던지지 않습니까? 시선 돌리기라고 보고 있고요. 국민들이 이런 것에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다시 국민들이 눈을 똑바로 뜨고 이 부동산 비리의 주범이 누구인지 명확히 심판을 해야 된다. 이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만약 홍준표 후보가 최종 선정될 경우의 리스크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평론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원희룡 후보님이 네. 이기셔야 하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데, 예. 네네. 근데 지금. 저는 다른 사람의 약점보다는 제가. 네. 이 토론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께서 원희룡을 재발견하셨다고 봅니다. 그동안 모범생 아니냐, 그 다음 제주도에 가서 이제 그걸로 마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보셨는데, 이제 제대로 좀 준비가 돼 있고, 공격받을 약점이 가장 적고 또 나라를 이끌어갈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체험과 고뇌가 뒷받침이 돼 있다는 것들을 많이 느끼셨기 때문에 시간이 좀 늦었지 않았냐, 진작에 좀 뜨지, 이런 안타까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지난 일이나 남 얘기 할 게 없죠. 본인께서 판단하셔서 가장 리스크가 적고 가장 정권 교체의 승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이기고 난 다음에 나라를 수습하고 이끌어 나가는 게 정말 어려운 문제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 사람의 주권자로서 한 사람의 전략적인 판단을 하는 입장에서 선택을 하시면 된다고 봅니다. 이재명 후보를 리스크가 가장 적게 꺾을 수 있는 것은 원희룡이고요. 최근 몇 주간의 급속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앞으로 넉 달 동안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이재명 후보와의 일대결, 맞대결을 계속 이어가야 되거든요. 비리와 도덕성, 정책, 국정 운영의 능력, 이런 모든 부분에서 맞붙어야 되는데 누가 옆에서 코치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승세를 이어간다면 앞으로 4개월 동안에는 훨씬 더 큰 존재감과 국민들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일으킬 수 있는 후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궁금했던 점이기도 한데 모범생 이미지가 오랫동안 있었는데 최근에 굉장히 적극적이고 도발적인 공격수로 변모하셨어요. 이렇게 대변신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게 다 이재명 후보 덕분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는 제가 누구를 먼저 공격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썩 내키지 않아 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 앞에 닥쳐 있는 위협, 그리고 제가 지켜야 될 가치라든가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생명이나 안전에 위협이 처해 있을 때는 정말 불난 집에 가서 아이를 구해오는 엄마 같은 그런 리액션이 무한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자극했다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4인 경선 라운드 시작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경선이 끝나도 끝난 게 아니라는 발언을 하셨는데 한 번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제가 정확히 여쭤보지 않았는데 이게 무슨 뜻이었습니까? 우선은 저의 역할론이고요. 예. 특히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백현동 비리라든가 아니면 살아온 인생 그리고 정치를 해온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저는 깊이 그 실체를 파고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 때문에 저의 역할이 경선이 끝났다고 해서 뭐 뒤로 뭐 다소곳이 물러나 있고 어떻게 가느냐 그거에 따라서 제가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 저는 저 나름대로의 최선의 역할을 주도성을 가지고 하겠다라는 우선 역할론을 얘기를 한 겁니다. 거기까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희룡 후보였습니다. 어제 이 출범식이 있었는데 여기 참석한 인원만 300명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소속 의원 전원이 선대위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활동할지가 좀 궁금한데요. 선대위 명예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연결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그 영상 보니까 이 위원장님도 이제 자리 함께 하셨던데 어제 분위기는 좀 어땠어요? 네, 원팀의 그 면모를 유감 없이 보여드린 또 국민께 하나된 자세로 대선 때까지 승리를 위해서 모두가 열심히 한다는 그런 각오를 보이는 네, 선대위 출범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경선 과정에서 좀 쌓였던 앙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풀리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네, 네. 어제 그 정세균 후보님, 예. 또 이낙연 후보님, 특히 뭐 이낙연 후보님은 이재명 동지라고 시원하게 호칭도 하시고, 예. 또 동지 한 분 한 분이 최선을 다하자 이런 각오를 또 피력해 주셨어요. 예. 박수도 많이 받으셨고요. 네, 알겠습니다. 훈훈했습니다. 그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명예선대위원장 겸 사회대전환위원회 위원장도 지금 겸직을 하시게 됐는데 네, 사회대전환위원회에서 다루는 문제는 어떤 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 개혁을 복원시킨 경선이었고요. 네. 저의 역할을 다 한 거죠. 예. 네, 그런데 그 사회 대개혁이라는 건 국민 누구나 먹고 사는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자 하는 그런 따뜻한 개혁을 말씀드린 거고요. 예. 그것을 통해서 예. 나라만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 국민도 다 함께 잘 사는 나라로 정의로운 대전환을 마련하겠다 네. 하는 것을 이제 위원회를 통해서 그 기조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에서 제1호 의제로 지금 그 삼으려고 하는 게 어떤 거예요, 위원장님? 아직은 뭐 정하진 않았어요. 예. 네. 그러나 뭐 여전히 그런 사회 대개혁을 제가 경선 과정에서 강조하면서 6대 공약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러나 그 뼈대가 역시 사회 대전환의 기본 원칙이 될 것입니다. 네, 사회 대전환은 앞으로 미래 시대에 우리가 그 선진국다운 선진국, 품격 있는 선진국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정책으로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대전환이라는 단어가 지금 짧은 인터뷰 내용에서 여러 번 나왔거든요. 선대위 네. 이름에도 대전환이 들어가 있고 네. 이 대전환이 의미하는 거 뭐예요? 새로운 대전환이라는 건 결국 우리가 그 수구 냉전 세력으로 회귀할 것이냐 네. 아니면 선진국다운 선진국 21세기 선진 민생 강국으로 발돋움하느냐 그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21세기 선진 민생 강국으로 대전환한다라는 네.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이제 그 속에서 네. 정의로워야 된다. 우리가 하나의 그 잉여 인간처럼 취급되면 안 되고 각자가 그 실존을 우리 사회의 그 포용성 속에서 녹여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어제 선대위 출범식의 또 다른 컨셉이 이재명 다움이었다고 하던데요. 위원장님이 보시는 이재명 다움
뭐 위원장님이 규정해 주신다면 어떤 식으로 규정해 주시겠습니까? 실속 있는 후보라고 뭐 사실은 실사구시라고 많이들 하시는데요. 네. 그런 이재명 후보의 그 실용 정치를 국민들이 좋아하시는데 저는 상당히 실속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런 정책 하나하나가 이제 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하는 동안 보여드렸고,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이 네. 추진력이 있고, 우선 정책이 알기 쉽고 선명성이 있다라는 것이 이재명 다음이라 하겠죠. 예, 그래요. 그러면 그 전체 슬로건도 이재명은 합니다. 경선 때의 그 슬로건은 그대로 그러니까 유지하는 걸로 돼 있던데 그 적절한 네. 선택이라고 평가를 하세요? 그것이 가장 쉽고 네. 또 이재명 다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동의가 된 것 같은데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어제 출범식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을 그러니까 언급을 한 거에 대해서 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페이스북에 어떤 글을 올렸냐면 차베스 같이 살아온 사람이 선거가 다가오니까 간판에 박정희 대통령을 걸어놓고 태연하게 말한다. 이런 식으로 네. 비판을 했던데 어떤 말씀 네.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이념 프레임을 걸고자 하는 약간 이준석 후보는 젊은 정치를 하는 게 좋지 예. 그 시대에 맞지 않게 그 차베스에 비교하면서 이념 프레임을 걸고자 하는 건 매우 낡은 구태 정치인 것이고요. 예. 이재명 후보야말로 그런 이념 프레임을 벗어나서 돌파를 해서 그런 성과로 그 국민에게 어필을 한 그런 후보인 거죠. 예. 네. 그래서 그런 그 표현 자체가 잘못이고요. 사실은 실사구시는 김대중 대통령의 그 정치 하나의 모토라고 할까 그런데요.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네, 박정희 대통령의 경부고속도로는 당시에는 반대를 했지만 나중 보니까 정말 그건 잘못된 것 같다. 찬성하고 싶다라고 그런 소회의 말씀도 하셨죠. 예. 네. 이재명 후보가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의 대전환을 상당히 강조했는데 일부 네. 보수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 이건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를 시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분석을 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장님?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께 그듭 사과의 말씀을 하셨고요. 예, 예. 그것은 차별화가 아니라 사실은 뭐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가운데 부동산이 폭등을 하는 정책을 뭐 여러 번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약이 무효인 그런 여건이었잖아요. 그래서 예, 예. 결과에 대한 책임을 누구나 져야 된다는 입장에서 그런 그 말씀을 어제도 사과의 말씀을 후보로서도 한 거고요. 또 부동산 그 말로만의 사과가 전부 다가 아닌 거죠. 결국 그 해법을 찾아내는 것인데 예. 조속히 그 해법을 국회와 함께 연구하고 또 개발이익 환수 등을 제대로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대장동 문제가 따라올 수가 있는데 이 문제는 털어냈다고 평가를 하세요? 대장동 문제는 이재명 후보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에 그 대장동은 사실은 검언 정경판 카르텔이 저지른 것이죠. 바깥에 있는 세력이 그 대장동 개발을 그 개발 장소에서 네. 막대한 이익을 거두어 들인 그런 그 하나의 부동산 투기 공화국의 하나의 그 어떤 모습인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알겠습니다. 그런 사건이 되겠죠. 그래서 그 문제가 뭐 이재명 지사의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재명 지사의 강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다라는 것이고 오히려 뭐 그 본질이야 본질에 대한 수사야 이제 지주사업 과정에서 부산저축은행 돈에 대한 그 행방을 대금 중수부가 제대로 파헤치지도 않고 수사를 하지 않았다. 거기에 당시 수사 책임자가 중수 과장을 하던 윤석열 후보였다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또 그 최태원 SK 회장 사면과 뒷거래 의혹이 있는 그 시행사업 단계에서의 그 초기에 돈도 제대로 그 출처를 수사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게 이 윤석열 후보 부친 집을 그
매수해준 그런 특혜 의혹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박영수 특검이나 윤석열 후보 관련 의혹이 제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윤석열의 뇌관이다. 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좀 다른 네. 문제 좀 여쭤볼게요. 네. 지금 고발사주 의혹 사건 관련해서 어제 손준성 검사가 공수처에 출석해서 수사를 받고 돌아갔던데 네. 손준성 검사는 제3자가 보내온 고발장 등을 반송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펴왔다고 하거든요. 이 논리를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거짓말을 거짓말로 덮는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사실은 자기도 안 믿는 주장을 자꾸 하는 정도이죠. 자기도 안 그러니까, 믿는다는 말씀은 어떤 뜻이세요? 사실은 그 공수처가 처음에 영장에 제시한 걸 보면 예. 이 손준성 보낸 반송 논리는 깨졌다라고 보여져요. 거기에 직접 텍스트를 썼죠. 예. 제보자 X는 지 아무개다 이렇게. 네, 그래서 이것을 딴 데서 왔다라고 하는 그 온 걸 다시 보냈다라는 것은 예. 아마도 좀 어줍지 않은 호술한 논리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요. 그러면 손준성 검사 이런 어떤 논리 주장을 깰 수 있는 물증 정도는 확보돼 있다 공수처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조성은 씨가 이제 김웅 의원이 폭파하자라고 해서 이제 텔레그램을 빠져나와서 이제 폭파됐다라고 하는 그 텔레그램 대화방이 복원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도가 안 되니까 모르지만, 네, 여러 가지 그런 손준성 논리를 깰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을까 짐작이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김웅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 국정감사해야 된다는 이유로 출석을 미뤄오다가 네. 보도에 따르면 오늘 출석할 것 같다 이런 보도가 나오던데 김웅 의원의 이런 태도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우선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김웅 의원이 검사 시절에 자기 앞에 서 있는 피의자가 그런 식 자세였다면 어땠을까. 그런데 국민의 모범이 돼야 될 국회의원이 본인이 한 말이 다 거짓으로 디지털 증거로 거짓이라는 게 드러났잖아요. 네.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라고 될 겁니다. 또 한동훈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이런 내부자만 알 수 있는 검찰 안에 깊숙한 곳에서만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성은 씨한테 얘기한 것이 드러났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런 걸 마지막까지 뻗대고 기억 안 난다고 우기다가 오늘에야 이제 이 텔방이 복구됐다고 하니까 안 나갈 수도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실망스러운 거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얼마 없는데요. 공수처의 네. 수사 행보, 최근에 이제 검찰 사이와 TF도 꾸렸다고 하는데 이런 공수처의 행보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좀 짧게 말씀해 주신다면. 공수처가 신속하게 수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야권에서는 공수처가 의도를 가지고 대선에 개입한다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당의 형편없는 주장이지요. 공색한. 네, 그래서 이런 TF를 통해서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예. 신속성이 생명이다. 지금은 예. 그렇게 봅니다. 이 TF라고 하는 건 그러면 신속한 수사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네요. 정리라면. 당연히 윤석열 후보도 뭐가 있으면 TF 만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추미애 민주당 선대위 명예선거대책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대선 후보 최종 경선 막바지로 치닫고 있죠.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이틀 뒤면은 후보가 선출이 됩니다. 4명의 경선 주자는 막판 피치를 올리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한 분을 오늘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유승민 후보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유승민입니다. 어제까지의 투표율을 보니까 54.49%더라고요. 예, 엄청 높았습니다. 엄청 높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과거 역대 전당대회에 비하면 예. 경선에 비하면 굉장히 높은 거죠. 바람이 불고 있는 건데 여기에 유승민 바람은 얼마나 섞여 있는 걸까요? 많이 섞여 있길 기대하는데 예.
저는 이렇게 봅니다. 기존의 당원이 28만 명. 근데 이번에는 투표가 57만 명, 한 30만 명 넣으셨거든요. 많이 늘었네요. 예, 근데 그 신입 당원이란 분들이 수도권이 많고요. 젊은 층도 많고. 제가 보기에는 조금 중도 보수 성향의 분도 많고. 그래서 이분들은 또 자발적으로 자기가 그냥 입당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뭐 소위 말하는 옛날에 당협위원장들이 오더를 내려서 투표를 누굴 찍어라. 이런 오더가 제가 보기에는 안 먹히는 소신 투표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분들이라서 저는 그분들 투표율이 굉장히 높은 것 같고 오늘 내일 ARS 투표하면 뭐 한 10%나 이렇게 가까이 오를 수도 있다. 근데 하여튼 이번에는 30만 명의 신입 당원 이분들의 마음이 중요한 것 같고 저는 그분들한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도권 중도층 젊은층 늘 강조를 했는데. 당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그러니까 이제 그 최소한 지난 9월에 입당했던 신입 당원들 같은 경우는 자발적 입당보다는 캠프에서 조직 동원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다.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선거를 해보면, 이렇게 장악이 되는 게요. 주로 각 지역구마다 이렇게 핵심 당직자들, 그분들은 장악이 되는데 막 이렇게 대규모 동원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꼭 뭐 그 후보를 찍는다 이런 보장도 없습니다. 쉽게 뭐 오도 안 따른다. 예, 요즘은. 그리고 이게 모바일 투표, ARS 투표라서 과거에 뭐 버스 타고 와가지고 전당대에 와가지고 찍고 이런 거하고 다르죠. 용팔이 사건 있을 때하고는 뭐 전혀 판이 다르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밀 분석을 하기 전에 먼저 좀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뜨거워지다 보니까 좀 잡음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요. 예, 어제 같은 경우도 뭐 이제 한 그 지구에서 뭐 당원한테 윤석열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국민의힘당이라고 하면서 했다. 그래서 뭐 홍준표 캠프고 윤석열 캠프 간에 또 막 공방이 오가던데. 맞습니다.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여러 뭐 단체를 사칭하는 거. 또, 제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춘천과 여의도에서 전당대 그 경선 토론장에서 지지자들이 폭행을 당하고 또 공천권을 가지고 협박을 했다 안 했다 이런 논란이 있고 이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 지도부나 선관위가 뭐 합니까? 그 역할이 그런 거 나오면 진상조사를 하고 그걸 경종을 울리고 처벌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좀 부족한 게 아쉽고요. 그런 정말 구태적인 모습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게 부끄러운 일이죠.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후보님께서 지난 8월에 바로 이 자리에서 홍준표가 윤석열을 잡고 유승민이 홍준표를 잡을 거다. 이렇게 제가 그랬습니다. 호언장담을 하신 바가 있었는데 어떻게 지금 실현되고 있다고 자평하십니까? 일반 민심에서는 제가 일주일 전에 25, 26일 날 실시된 갤럽 전화 면접 조사에서 홍 후보님하고 윤 후보님을 빠르게 무섭게 제가 20% 넘어가지고 저는 민심에서는 많이 따라잡고 지금쯤은 저는 추월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세요. 약한 고리는 당원이었는데요. 그래서 그동안 당원분들께 직접 당협별로 방문을 해서 제가 당원분들께 왜 유승민이 돼야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느냐를 제가 굉장히 설득을 하고 특히 우리 좀 보수적인 성향의 그런 당원분들께는 제가 저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문에 서운했던 불편했던 감정은 이제 좀 거두어 주시라. 이제는 서로 합심을 해서 누가 후보가 돼야지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정권 교체고 대선 승리 아니냐. 그 점을 제가 굉장히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당원 쪽에서 제가 얼마나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습니다. 아, 그래요? 여지가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저는 당원들한테도 제가 충분히 설득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남의 당원들은 제가 직접 설득을 하고 또 우리 수도권의 당원들, 젊은 당원들은 이제 그분들의 아주 소신 투표를 제가 기대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론조사 지표만 놓고 보면 2030 지지층이 우리 후보님보다는 홍준표 후보를 상대적으로 더 지지하는 걸로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 전까지 그랬어요. 근데 최근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론조사를 보면 20대, 30대, 40대에서 저에 대한 지지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어디서 뭐 그렇게 올라오겠습니까? 주로 젊은 층에서 올라오는 건데 저는 그래서 젊은 층을 두고 지금은 홍준표 후보님하고 저하고 둘 사이에 굉장히 경쟁을 많이 하고 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전에 여론조사를 잠깐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이건 좀 알려드려야 되는데요. 이 언급하신 여론조사 내용은 머니투데이가 의뢰해서 한국갤럽이 10월 25일과 26일 이틀에 걸쳐서 성인 1,0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해서 발표한 결과이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 요즘 여론조사를 언급하니까 시간이 저렇게 드네요. 바로 그겁니다. 정책 내용 좀 여쭤보겠는데요. 일단 네네. 이거부터 한번 평가를 여쭤보고 싶은데 이재명 후보가 네. 정부인 재난지원금 카드를 다시 꺼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지난해 총선 전부터 경기도가 제일 먼저 전 경기도민한테 재난지원금 10만 원을 드리겠다. 이렇게 해석하고 또 민주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들고 나왔을 때부터 저는 분명히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반대한 역사가 제법 오래됩니다. 네. 왜냐하면 복지 원칙이라는 게 국민들한테 세금 낼 여유가 되는 분들한테 세금을 거두어서 그 돈을 가지고 진짜 어려운 분들 도와드리는 건데 지금 진짜 어려운 분들이 누구냐?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저소득층 빈곤층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을 도와드리는 게 복지 철학과 원칙이지 예. 이재명 후보식으로 전 경기도민, 전 국민 그 재난지원금을 다 주면 그러면 돈이라는 거는 예산이라는 거는 한정이 돼 있는데 그거를 진짜 어려운 분들한테 집중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전 국민 드릴 것 같으면 그 돈으로 어려운 분들 2번, 3번 도와드릴 수 있는 거를 왜 그렇게 하느냐. 이런 제가 이야기를 늘 합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그 기본소득 거기에 대해서도 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의 공정소득이라는 걸 대안 해결책으로 제시했는데 그래서 늘 이재명 후보와 저는 그런 정책에 있어서 뭐 철학과 그 구체적인 방법의 차이가 뭐 분명한 그런 겁니다. 그동안 논쟁도 많이 했습니다. SNS를 통해서. 근데 우리 후보님이 이제 워낙 이제 소신인가 확고하시니까 이제 그런 입장을 뭐 서슴없이 내비치기는 하시는데 네. 근데 만약에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태에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 이걸 그러니까 완전히 결사적으로 그러니까 반대 전선을 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요. 예. 미래 세대의 빚을 땡겨가지고 아니면 지금 뭐 적자 국채를 막 발행하고 아니면 세금을 거두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막 퍼주기 식으로 예산을 쓰는 거 특히 선거 앞두고 그건 매표행인데 그런 경쟁에서는 저는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은 절대 민주당을 따라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경쟁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국민을 상대로 저 정책이 이재명 후보의 저 정책이 얼마나 앞으로 대한민국을 망가뜨릴 건지를 오히려 설득을 하고 그래서 국민들 다수가 자각을 해서 저런 식으로 하면 정말 미래가 정말 위험해지겠구나. 당장이야 돈을 몇 푼 받겠지만 그런 생각을 들도록 해서 오히려 선택하는 게 그게 우리 당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러면 이번 그 카드는 역시 표퓰리즘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표퓰리즘이기 때문에 매표 행위고 저는 그걸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선거 앞두고 그래서는 거 굉장히 나쁜 죄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여쭤볼게요. 그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부로 바꿔야 된다고 주장하신 바가 있죠. 저는 양성평등위원회요. 부도 아니고. 여기에다가 그 어제 페이스북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배우 김선호 씨 관련 그 이야기가 있었던 적이 있는데 했습니다. 모든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보는 생각이 사라져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셨습니다. 어떤 취지의 말씀이세요? 아니 우리가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 저는 그게 뭐 사회에서 직장에서 군에서 일어난 모든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보는 그런 시각은 또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남성들 중에 억울하게 당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무고죠, 무고. 그래서 저는 성범죄를 엄하게 처벌하는 그거는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성범죄라는 게 한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망가뜨립니까? 그와 똑같은 이유로 무고도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둘 다 같이 놓고 같이 엄벌에 처해야 되는 문제다. 그래서 제가 무죄 추정의 원칙도 이런 경우에 적용이 돼야 되고 또 검찰이 우리 윤석열 후보가 중앙지검장 할 때인가요? 검찰이 이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무고로 고발이 들을 경우에 무고죄 수사를 성범죄 수사가 끝날 때까지 수사 유예를 하는 그런 지침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지침은 저는 잘못된 거다. 폐지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무고를 가지고 이 성범죄 피해자를
협박하는 수단으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는 그건 엉터리 무고 그 고발 아닙니까? 네. 그런 경우는 오히려 그 엉터리로 그래 무고죄를 협박 수단으로 쓰는 경우는 오히려 그거를 더 엄벌에 처하면 되는 문제다. 그렇게 생각하죠. 물론 이제 그 이제 개개 사건을 그 떠나서 예.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 처해 있는 남성의 현실과 여성의 현실이라는 큰 틀에서 본다면 지금 후보님이 말씀하신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그 잣대에 입각해서 본다면 지금은 좀 기울어져 있는 거 아니냐. 예. 요런 시각으로 접근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과거에는 기울어져 있었죠. 과거에는. 예. 지금은 아니라고. 지금 젊은 세대는 그게 기울어져 있냐 아니냐를 가지고 예. 굉장히 갈등이 심하기 때문에 예. 저는 지금 MZ 세대의 그 갈등은 하나하나씩 그게 할당제든 가산점이든 성범죄와 무고죄든 하나하나씩 우리가 놓고 정말 이게 과연 차별 없이 성별에 따른 차별이나 특혜나 이런 거 없이 공정하냐 그런 관점에서 저는 한번 쭉 재검토가 돼야 되고 저는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매주 월요일에 명지대 우석진 교수를 모시고 이제 그 예. 경제 코너를 운영을 하는데 네네. 우석진 교수가 또 이제 그 TV 토론 매니아시더라고요. 그래서 국민의힘 그 토론을 거의 다 보셨대요. 아, 그래요? 그래서 네. 이제 토론에서 경제정책만 뽑아서 그러니까 엊그저께 총평을 해 주셨는데 네. 경제정책 준비 정도로 놓고 보면 유승민 후보가 가장 준비가 잘 돼 있는 것 같더라. 고맙습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아, 이건 그래요? 우석진 교수의 말씀이 아니라 이제 그 제가 드리는 질문인데 네. 그게 별로 부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답답하죠. 예.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언론이나 이런 데서 다뤄주는 게 예컨대 무슨 뭐 주택 청약 통장을 몰랐다. 뭐 주술 논란이나 개사고나 뭐 그런 것만 열심히 다루고 경제정책 예컨 제가 뭐 혁신 인재를 100만 명을 양성하고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 개 만들고 주택정책 노동은 정말 노사정 대타협을 할 거고 뭐 이런 이야기 쭉 하면 예. 그게 부각이 안 되는 게 그동안 뭐 제가 초반에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측면도 있을 거고 또 언론이 정책보다는 그런 약간 좀 네거티브나 도덕성 검증 쪽에 좀 더 관심이 있는 거 아닌가. 물론 언론의 어떤 그런 접근도 분명히 있죠. 하지만 결국은 네. 그 마련한 정책을 어떻게 이제 대중적 화법으로 뭔가 어필할 수 있느냐라는 게 네. 사실은 정치적 역량이잖아요. 그런 것도 있는데요. 예. 제가 정치를 오래 해보니까 예. 사람들이 막 화끈한 정책을 원하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막 전 국민 뭐 다 주겠다, 기본소득, 기본주택 하겠다 이러는데 네. 제가 이재명 후보 정책을 보고 늘 비판하는 게 의사들이 우리 설탕 많이 먹으면 독이잖아요. 네. 저거는 완전히 설탕 덩거리다. 저거는 저 설탕이 결국은 나라 경제에 굉장히 해로운 거다.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정치하고 고민하고 이러면서 진짜 좋은 정책은 선거 때 그렇게 막 화끈하게 매력을 줄 만큼 그렇게 하는 거는 대부분 보면 포퓰리즘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 대선에 나오면서 저는 달콤한 공약은 하지 않겠다. 그래서 제가 공약들이 보면 예컨대 국민연금을 개혁하겠다, 연금개혁을 하겠다, 노동개혁을 하겠다, 이런 거는 전부 다 굉장히 좀 이 고통스러운 부담이 그렇지만 나라를 위해서는 꼭 해야 되는 개혁들이거든요. 너무 점잖게 접근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근데 그게요. 예컨대 반값 아파트 같은 거 있잖아요. 제 부동산 정책에는 반값 아파트, 쿼터 아파트, 원가 아파트 이런 게 없습니다. 왜 없느냐? 반값 아파트, 원가 아파트 그거 전부 다 국민 세금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게 아주 소수한테만 특혜가 주어지는 로또거든요. 그러면 그 로또를 못 받은 대다수의 무주택 서민들은 굉장히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 진짜 원하는 거는 집값 내리고 전월세 내려달라 이거 아닙니까? 시장 가격을 내려달라는. 그래서 저는 제 공약에는 그게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대선 출마를 선언을 했는데요. 네. 최종적으로 단일화에 응할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저는 거부할 명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대선은 안 대표 소원하실지 몰라도 이번 대선은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 이게 워낙 강하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쪽으로 결집하는 그 힘이 굉장히 강할 거고요. 예. 문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제가 후보가 되면 저는 바로 안 대표하고 단일화 협상에 착수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안철수 대표가 나와서 중간에서 몇 %라도 가져가면 저는 정권교체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권교체 같이 하자.
원하는 게 뭐냐. 그리고 원하는 조건이 있으면 어지간하면 공정한 조건이면 전 다 들어주고 단일화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종로 출마를 시켜준다 이런 것 자체는 오히려 그런 거는 오히려 안 대표님에 대한 결례겠죠. 결례라고 보시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인터뷰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아마 이제 경상 관련 인터뷰는 저희와 인터뷰는 오늘이 아마 마지막일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우리 애청자께 좀 꼭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그동안 우리 애청자님들께서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 임기 마치고 청와대에 나오면서 국민의 박수 속에 정말 국민들이 아쉬워하면서 저 사람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나는 대통령이 있으십니까?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실패하면 나라가 실패하고 경제고 안보고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대통령제, 우리 대한민국이 이번 대선에서 정말 능력 있는 성공한 대통령 또 도덕성과 품격이 제대로 된 대통령을 가지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나라를 위해서요. 제가 꼭 그런 대통령이 되어보고 싶다. 그런 말씀드리고 오늘 내일 여론조사에서 꼭 우리 유승민 국민의힘 후보로 지지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민의힘의 유승민 후보와 함께했습니다.